미친년. 박정호. 엄마, 할머니 이름이. 뭐라고? 어머니, 그건 장난이에요. 며느리 휴대폰에 저장된 내 이름. 미친년 박정옥.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내가 깜빡한다고, 잘 잊는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잊은 게 아니라 누군가 내 기억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박정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정옥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이었죠. 50년 가까이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침대 옆 탁자를 더듬어 안경을 찾았어요.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 테가 닿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고요했어요. 아들 부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손녀 유진이의 방에서는 미세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옥은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가족을 깨우지 않으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부엌 형광등을 켰습니다. 환한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정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앞치마를 두르는데 문득 어제 저녁이 떠올랐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쥔 접시가 무엇인지 잠깐 잊어버린 순간이 있었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텅 빈 느낌은 오래 남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냉기가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어제 저녁 남은 멸치를 꺼내 육수를 내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붓고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김치찌개 재료를 준비했어요.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렸습니다. 칼을 쥐고 썰기 시작하는데 이상했어요. 분명 이 김치를 어제 썰어놨던 것 같은데. 정옥은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썰어둔 김치가 담긴 통이 선반 위에 있었어요. 내가 언제 이걸 다시 꺼낸 거지? 중얼거리며 도마 위 김치를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옥은 자신의 손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손등, 툭툭 튀어나온 혈관, 68회를 살아온 손이었죠. 육수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정옥은 다시 가스레인지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미 다른 냄비가 하나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물만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언제 올려놓은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옥은 냄비를 내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진정하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차가운 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며느리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세연이 가운을 걸친 채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부드럽게 묶은 머리, 연한 미소, 단정한 모습이었죠. 아, 깜짝이야. 언제 일어났니? 정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세연은 천천히 다가오며 가스레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냄비가 2개예요. 응. 아, 그게. 정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세연이 빈 냄비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좀 그러시죠? 지난주에도 된장국을 2번 끓이셨잖아요. 그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걸 느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살짝 올라간 입꼬리에서,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말투에서.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정옥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굳었습니다. 세연은 정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다들 그러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손길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세연이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렇고요. 통장 비밀번호 혹시 바꾸셨어요? 비밀번호. 아니, 안 바꿨는데. 어제 제가 어머니 부탁으로 은행 갔다가요. 비밀번호가 안 맞더라고요.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정옥은 멈칫했습니다. 은행에 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연의 표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내가 그랬나?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통장 같은 것도 제가 정리해드릴까요? 어머니 편하실게요. 세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자신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문제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정옥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연은 잠시 정옥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엇을 읽으려는 듯 날카로웠어요. 그러다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아침 준비는 제가 마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정옥은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고 아침이 오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정옥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정말 잊어버린 걸까요? 냄비를, 김치를, 은행 부탁을. 아니면 누군가 자신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는 걸까요? 정옥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너무나 조용하고 은밀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옥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향했어요.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며느리 세연의 실루엣이 보였죠. 커튼 사이로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옥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평소보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집 밖 공기가 이렇게 상쾌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며칠째 집 안에 갇혀 지내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아니, 실제로 갇혀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마트 자동문이 열리며 시원한 냉기가 쏟아졌어요. 정옥은 익숙한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채소 코너, 정육 코너를 지나 계산대 쪽으로 향했죠. 그곳에 금실이 있었어요. 정옥 씨, 금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정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실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죠. 65의 나이지만 여전히 활기찬 친구였어요.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금실아. 정옥은 계산대로 다가갔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금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실의 눈빛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수척해졌네. 그래.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정옥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실은 장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며 물건을 하나씩 꺼냈어요. 우유, 달걀, 두부, 시금치. 평범한 장복이었죠. 명태 한 마리 더 사. 요즘 싱싱한 게 들어왔어. 그럴까? 정옥은 다시 냉동 코너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명태를 계산대에 올려놓는데 금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옥아,
잠깐 뒤에서 이야기 좀 하자. 계산은 내가 나중에 해줄게. 금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실은 옆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잠깐 자리를 맡기고는 정욱을 마트 뒤편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낡은 소파가 놓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금실은 정욱을 앉히고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아왔어요. 따뜻한 캔을 정욱의 손에 쥐어주며 자기도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금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정욱은 캔커피를 들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아니, 말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나 요즘 이상해. 겨우 입을 뗐습니다. 금실은 정욱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정욱의 마음을 조금 녹였죠. 이상하다니? 자꾸 잊어버려. 냄비를 2번 올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세연이가 그래. 내가 치매 초기일 수도 있대.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실은 정욱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호가, 너 멀쩡해. 지난주에 우리 화투 칠 때 봤잖아. 너 점수 다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깐 패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랬나? 그랬어. 그런데 세연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정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통장을 자기가 관리하겠대. 내가 깜빡한다면서. 금실의 얼굴이 굳었어요. 캔커피를 탁자에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호가, 잘 들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누가 내 이름을 훔쳐가는 거야. 이름? 금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 이름. 통장에 적힌 내 이름, 등기부에 적힌 내 이름, 신분증에 적힌 내 이름. 그게 다 너잖아. 그런데 누가 그걸 가져가면 어떻게 돼? 너는 없어지는 거야. 정욱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금실의 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지난달에 말이야. 금실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단골 손님 있었어. 박 씨라고. 70 넘은 할머니였는데 아들한테 집을 넘겨줬대. 그러고 나서 6개월 만에 요양원에 들어갔어. 아들이 보냈대. 할머니는 멀쩡했는데 말이야. 이름은 존중이야. 정호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 누구도 그걸 함부로 바꾸거나 가져가면 안 돼. 심지어 가족이라도. 금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정욱은 캔커피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캔을 움켜쥐며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내 이름 지켜. 통장도, 집 등기부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아무도 함부로 못 해. 알겠어?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고마워. 금실아. 뭘? 우리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너 힘들면 나한테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휴게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어디선가 마트 안내방송 소리가 들렸죠.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지만 정욱의 귓가에는 멀게만 들렸습니다. 금실이 다시 일어서며 말했어요. 가서 계산해 줄게. 그리고 정호가. 내 이름 박정호. 예쁜 이름이야. 잊지 마. 정욱은 그제야 작게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며칠 만에 처음 나온 웃음이었죠.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정욱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정옥. 내 이름은 박정옥이야. 그 이름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꾸 잊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처럼.
정옥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또박또박 새겼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세연이 나왔어요. 어머니, 장 보셨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세연이 장바구니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환한 미소였지만 정옥의 눈에는 이제 달리 보였어요.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 알 것 같았죠. 고마워. 정옥은 짧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 집이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옥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그 안에서 남편이 남긴 등기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낡아 구겨져 있었죠. 하지만 거기 적힌 이름만큼은 선명했어요. 박정옥.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금실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름은 존중이야. 누구도 그걸 함부로 바꾸면 안 돼. 정옥은 등기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무엇인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아들 현우, 며느리 세연, 손녀 유진, 그리고 정옥.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잘 먹겠습니다. 유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10살짜리 손녀는 언제나 식사 시간이 즐거운 듯 했습니다. 정옥은 손녀의 밥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유진이 많이 먹어. 할머니, 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유진이 최고네. 정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였죠. 여보, 요즘 어머니 상태가 어떤 것 같아? 세연이 남편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옥의 귀에는 또렷이 들렸어요. 현우는 국을 뜨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상태? 그러니까.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 세연의 눈빛이 정옥을 향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그 눈빛 뒤에 숨은 것을 느꼈죠. 계산하는 듯한, 무언가를 재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엄마가? 현우가 정옥을 쳐다봤습니다. 정옥은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지난주에 냄비를 2번 올리셨고, 그제는 약 드실 시간을 잊으셨어. 제가 챙겨드렸지. 세연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사실을 나열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그 사실들이 쌓이면서 무언가 다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정옥은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45살 아들. 회사 일로 늘 피곤해하는 아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아들이었죠. 괜찮아.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정옥은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다고만 하시면 안 돼요. 통장 비밀번호도 잊으셨잖아요. 내가 언제? 정옥이 반박하려다 멈췄어요. 정말 잊은 걸까요? 아니면 세연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정옥을 더 위축되게 만들었죠. 엄마,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연이 바로 거들었어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건망증 심해지면 치매 초기일 수도 있대요. 일찍 발견하면 좋다잖아요. 치매. 그 단어가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정옥의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혔죠. 할머니, 치매가 뭐예요?
유진이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세연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유진아, 어른들 이야기야. 너는 밥 먹어. 아, 네.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정욱은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세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 손 떨리시잖아요. 그릇 깨지면 위험해요. 세연이 정욱의 손에서 그릇을 가져갔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이었죠. 정욱은 빈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뭔가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저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통장 같은 것도 제가 정리해드릴까요? 어머니 편하시게요. 세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등골이 오싹했어요. 금실의 말이 떠올랐죠. 누가 내 이름을 훔쳐가는 거야.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정욱은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미세하게 경직됐죠. 그러다 이내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응. 고마워. 정욱은 부엌을 나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무섭다는 게 이상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정욱은 통장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잔액을 눈으로 훑었죠. 3천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남편이 남긴 돈과 자신이 모은 돈이었어요. 정욱은 수첩을 꺼내 잔액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또박또박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만약 나중에 통장이 바뀌면 이걸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세연의 목소리였어요. 정욱은 황급히 통장과 수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니. 앉아. 들어가도 돼요? 응. 문이 열리며 세연이 들어왔어요.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우유 드세요. 잠 잘 오게요. 고마워. 정욱은 우유를 받아들었습니다. 세연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정욱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제가 섭섭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욱은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아니야. 괜찮아. 저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셔서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정욱의 마음이 흔들렸죠. 혹시 내가 며느리를 오해한 걸까? 혹시 정말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걸까? 알아. 고마워. 정욱은 세연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세연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편히 주무세요. 내일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세연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정욱은 우유를 내려다봤어요. 하얀 우유가 컵 안에서 잔잔하게 흔들렸죠. 마셔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정욱은 우유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그냥 놓아뒀어요. 불을 끄고 누웠죠.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기였을까요? 정욱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한다는 것.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신의 기억조차도.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밤은 길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욱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손녀 유진이를 위한 목도리였죠. 베이지색 털실이 바늘 사이를 오가며 천천히 짜여졌습니다. 할머니, 저 심심해요. 유진이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주말이라 학교는 없었지만 친구들은 다들 학원에 가 있었죠. 정욱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랑 뭐 하고 싶어? 그림 그려요. 그래, 그림 그리자. 정욱은 뜨개질을 내려놓고 유진이와 함께 거실 테이블로 갔어요. 서랍에서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유진이는 신이 나서 크레파스를 펼쳤죠. 할머니 얼굴 그려줄게요. 그래? 우리 유진이 그림 잘 그리는데 유진이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정욱은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손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걱정이 잠시나마 사라졌죠. 그때 세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유진아, 엄마 휴대폰 좀 가져다 줄래? 방 책상 위에 있어. 네, 유진이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세연은 정욱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안 귀찮게 해요? 아니야. 귀엽지? 잠시 후 유진이가 휴대폰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유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세연이 다가가 휴대폰을 받으려 했지만 유진이는 한 발짝 물러났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유진이가 휴대폰 화면을 세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정욱은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났죠. 유진아. 뭔데? 유진이가 정욱을 돌아봤습니다. 10살짜리 손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유진이가 휴대폰을 정욱에게 내밀었습니다. 정욱은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사진첩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욱 자신의 사진이었어요.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죠.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아래 저장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친년 박정욱.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눈앞이 아찔했죠.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아니,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건... 세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정욱은 한 발짝 물러났어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죠. 미친년. 평생 자신의 이름이었던 박정욱 앞에 붙은 두 글자. 정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뭐니?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장난이에요. 친구들이랑 웃으려고. 장난. 정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신도 놀랄 만큼 큰 목소리였어요. 유진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죠. 내 이름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게 장난이야? 어머니, 정말 아무 뜻 없었어요. 그냥... 그냥? 사람 이름 앞에 미친년이라고 붙이는 게 그냥이야? 정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던져버릴 것 같았죠. 유진아. 정욱이 손녀를 불렀습니다.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욱은 손녀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할머니, 이름이 뭐지? 박정욱이요. 그래. 박정욱. 미친년 박정욱 아니야. 그냥 박정욱이야. 알겠지?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정욱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유진이의 작은 몸이
자신의 품에서 떨리는 게 느껴졌죠. 유진아, 방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랑 엄마가 이야기 좀 할게. 네. 유진이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정욱과 세연만 남았죠. 정욱은 세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연은 시선을 피했어요. 손을 비비작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무 뜻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좀 화를 내셔서 친구한테 하소연하려고. 그래서 미친년이라고 저장했어? 세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정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세연아, 네, 어머니. 내가 요즘 깜빡하는 것 같아? 약을 잊어먹고 냄비를 2번 올리고 그건 그게 다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욱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통장 비밀번호 잊었다는 것도 은행 부탁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미쳤어? 아니면 네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어?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였지만 동시에 슬픔이었습니다. 세연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사과.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이야? 정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세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물 가져다 드릴게요. 됐어. 나 혼자 있고 싶어. 나가줘. 어머니. 나가라고! 정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연이 깜짝 놀라 물러났어요. 그러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죠. 정욱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죠. 정욱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 떨리는 손이었어요. 미친년 박정욱.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평생 지켜온 이름이었어요. 23세 결혼해서 박정욱이 됐고 아들을 낳아 기르며 박정욱으로 살았고 남편을 보내고도 박정욱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며느리의 휴대폰 속에서 2글자 때문에. 정욱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걸어가며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늙고 지쳤고 흔들리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정욱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친년이 아니야. 나는 박정욱이야.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그 목소리가 정욱의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싸워야 한다는 걸.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욱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 떠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미친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정욱은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다 멈칫했죠. 세연과 마주치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식탁 위에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지난주에 서랍 오른쪽에 정리해뒀던 약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왼쪽 서랍에서 꺼낸 듯 그쪽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정욱은 약봉지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혈압약과 영양제였어요. 틀림없었죠. 하지만 왜 위치가 바뀐 걸까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약봉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약 누가 꺼내놨어? 제가요.
어머니가 약 드실 시간 놓치실까 봐요. 내가 오른쪽 서랍에 뒀는데 왜 왼쪽에서 꺼냈어? 세연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원래 왼쪽 서랍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머니가 거기 넣으셨잖아요. 아니야. 나는 오른쪽에. 정욱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정말 그랬을까? 자신이 기억하는 게 맞을까?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세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정욱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괜찮아. 정욱은 약을 챙겨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죠. 세연이 지켜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 시선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정욱은 통장을 확인하려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 이 서랍 안쪽에 넣어뒀는데 없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욱은 서랍을 다 뒤졌어요. 옷가지를 꺼내고 서류를 꺼내고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세연아. 정욱이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세연이 거실에서 다가왔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내 통장 못 봤어? 여기 분명히 넣어뒀는데 없어. 통장이요? 세연의 표정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제가 어제 정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 방 금고에 넣어뒀어요. 내가 언제 정리하래? 어제 저녁에요.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자꾸 잃어버릴까봐 제가 보관하는 게 낫겠다고 하셨잖아요. 정욱은 멍하니 세연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하지만 세연은 너무나 자신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셔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자신이 억울하다는 듯이. 정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말했을까?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두려웠죠. 통장 좀 가져다 줘. 내가 확인할 게 있어. 알겠어요. 잠깐만요. 세연이 자기 방으로 갔다가 통장 몇 건을 들고 왔습니다. 정욱은 받아서 펼쳐봤어요. 잔액을 확인했죠. 2,500만 원. 정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 3천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이 어디로 간 걸까요? 세연아. 이 통장 잔액이 네, 500만 원이 없어. 3천만 원 있었는데 2,500만 원밖에 안 돼. 세연이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지난달에 현우 병원비로 쓰셨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은행 가셔서 찾으셨어요. 내가 네. 현우가 건강검진 받았을 때요. 어머니가 아들 병원비는 내가 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정욱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들 병원비를 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세연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죠. 아니야. 나는 기억이. 어머니, 세연이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병원 가보셔야 해요.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치매.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정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치매 아니야. 어머니, 누가 치매래요? 그냥 검사만 받아보시라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세연의 목소리는 간곡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그 목소리 뒤에 숨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정욱은 통장을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서랍 속 수첩을 꺼냈어요. 며칠 전 적어둔 통장 잔액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욱은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이게 증거였어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죠. 세연이 정말 돈을 뺀 걸까? 아니면 정말 자신이 쓰고 잊어버린 걸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정욱은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약 위치, 통장 위치, 사라진 돈. 모든 게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문득 금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훔쳐가는 거야? 지금 정욱에게서 훔쳐가는 건 이름만이 아니었어요. 기억도, 돈도, 자신감도 함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지치고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얼굴이었죠. 내가 진짜 잊은 걸까? 누가 내 기억을 훔친 걸까?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정욱은 수첩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됐어요. 이게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번져왔죠. 정욱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 있었어요. 의심이라는 이름의 불씨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정욱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었죠.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집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욱은 화들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우리은행입니다. 박정욱 고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고객님 명의 계좌에서 한도 변경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확인 전화 드리는 거예요. 정욱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도 변경이요? 제가 언제? 어제 오후 2시에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하셨는데요. 일일 이체 한도를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변경하셨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그럼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신 건가요? 네. 저 인터넷 뱅킹도 못해요. 아, 그러시면 혹시 가족분이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으시면 은행 방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욱은 수화기를 든 채 굳어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인터넷 뱅킹은 자신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걸까요? 정욱은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찾았어요. 세연이 돌려준 통장들이었죠.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천천히 훑었어요. 입금, 출금, 이체. 낯선 거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00만 원 출금. 그저께 50만 원 이체. 정욱이 한 적 없는 거래들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통장을 놓칠 뻔했죠. 정욱은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라고, 확인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며칠 전 적어둔 잔액과 비교했습니다. 3천만 원이었던 계좌가 2,2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어요. 800만 원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였죠. 누군가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고 있었어요. 정욱은 통장과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연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세연아, 정욱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세연이 돌아봤어요. 네, 어머니? 이것 좀 봐. 정욱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세연이 손을 닦으며 다가왔어요. 통장을 받아들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거래, 내역 봐. 내가 한 적 없는 출금이 있어. 그리고 은행에서 전화 왔어. 한도 변경했다고. 세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당황한 듯 아니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그거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안 했어. 정욱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지난주에 어머니가 직접 은행 가셨잖아요. 현금 필요하다고요. 나는 은행 안 갔어. 나는 집에 계속 있었어. 어머니, 세연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하신 거 잊으셨어요? 저도 그때 함께 갔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정욱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세연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내가 여기 다 적어뒀어. 통장 잔액을. 며칠 전엔 3천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2,200만 원이야. 800만 원이 어디로 간 거야? 정욱이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세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유진이 학원비도 내시고 병원비도 내시고요. 나는 그런 돈 안 냈어. 어머니, 유진이한테 물어볼까요? 할머니가 학원비 내주셨다고 좋아했잖아요. 정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녀를 증인으로 세울 수는 없었어요.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도 있었죠. 세연아, 정욱은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나한테 솔직히 말해. 네가 내 통장에서 돈 뺀 거 맞지? 세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참을 정욱을 쳐다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안 했어. 다만 뭐예요? 제가 도둑질했다고요? 시어머니 돈 훔쳤다고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욱은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죠. 세연아, 나는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얼마나 애쓰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저는 어떡해요? 세연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정욱은 서 있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들 현우가 퇴근한 거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우는 아내를 보고 놀랐어요. 세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세연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가 통장에서 돈 훔쳤대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욱을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현우야, 내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어. 내가 쓴 적 없는데. 엄마, 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잊으시잖아요. 세연이가 왜 그래요? 우리 가족인데. 아니야, 현우야. 나는 진짜로. 엄마, 그만하세요. 세연이 기분 상하잖아요. 현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욱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죠. 정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과 수첩을 꼭 쥔 채 서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혼자 서 있었죠. 나 방에 들어갈게. 정욱은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세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가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정욱을 붙잡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문을 닫았어요. 정욱은 침대에 앉아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잊은 걸까요? 정말 자신이 돈을 쓰고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연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정욱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필체로 적힌 숫자들이었어요. 3천만 원.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죠.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가 미친 게 아니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정욱의 마음도 그렇게 어두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이제 무언가 해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정욱은 세연에게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가방을 어깨에 맨 채 현관문을 닫았죠. 뒤에서 세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가는 15분 동안 정욱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통장에서 사라진 돈, 바뀐 약 위치, 세연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잊은 걸까 하는 불안이 가슴 한켠을 짓눌렀어요. 마트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시원한 냉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계산대에서 금실이 손님 계산을 하고 있었죠. 정욱과 눈이 마주치자 금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욱의 얼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쓰여 있었으니까요. 금실은 옆 직원을 불러 자리를 맡기고 정욱을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자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았죠. 무슨 일이야? 금실이 물었습니다. 정욱은 가방에서 통장과 수첩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쳐 보이며 수첩의 기록을 나란히 놓았죠. 여기 봐. 내가 적어둔 잔액이랑 달라. 800만 원이 없어졌어. 금실이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통장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죠. 정우가 금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집 팔아. 정욱은 금실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세연이가 널 미치게 만들고 있어. 일부러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되려는 거야. 그러면 내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어. 금실의 말이 정욱의 가슴을 쳤습니다. 정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거기 계속 있으면 진짜 미쳐. 집 팔고 나와. 한 달 안에. 급하게. 금실아. 그래도 그 집이 집이 중요해. 내 정신이 중요해. 금실이 정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지금 결정해. 오늘.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실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던 거였죠. 알았어. 팔게. 잘 생각했어. 지금 은행 가. 비밀번호 바꾸고 거래 내역 뽑아. 그게 증거야. 정욱은 마트를 나와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비밀번호를 모두 새로 설정했어요. 4자리 숫자를 누르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죠.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오는 종이들을 보며 정욱은 확신했어요. 이건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세연은 없었어요. 정욱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 사본, 남은 통장들, 신분증, 도장을 꺼냈어요.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수첩도 챙겼죠. 자신의 기억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세연이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정욱을 주시하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세연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정욱은 현관으로 걸어가며 짧게 대답했어요. 친구 집에 며칠 있다 올게. 가방까지 싸서요? 세연이 벌떡 일어나 정욱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욱은 세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세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비켜. 어머니,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하시잖아요. 혼자 밖에 나가시는 게. 내 정신 멀쩡해. 정욱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세연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에서 세연이 뭐라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정욱의 발걸음은 빨랐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택시를 타고 금실의 집으로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어요. 마트, 약국, 공원. 30년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이제 떠나게 될 동네였죠. 금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따뜻한 저녁 냄새가 났어요. 된장찌개였습니다. 잘 왔어. 배고프지? 먹자. 그날 밤 정옥은 금실의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집을 판다는 것,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아들을 키운 집, 추억이 가득한 집을 떠난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결정이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죠. 정욱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침을 먹고 금실과 함께 부동산 중개소로 갔어요. 구시가지에 있는 작은 중개소였습니다.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팔려고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사장이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급하세요? 네. 한 달 안에 팔고 싶어요.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추시면 가능할 겁니다. 좋아요. 정욱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매물 등록 신청서였죠. 정욱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죠. 박정욱. 또박또박 천천히 적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정욱의 머릿속이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세연이 어머니가 하셨잖아요 라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약을 왼쪽 서랍에 넣었다고 한 거짓말. 통장을 맡기겠다고 했던 말. 은행에 갔다 왔다던 거짓말. 모두 세연이 꾸민 일이었어요. 정욱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객님? 사장이 불렀습니다. 정욱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죄송해요. 서류를 다 작성하고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욱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죠. 금실아, 응,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정말 미쳤을 거야. 금실이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그런 거지. 3주가 흘렀습니다. 정욱은 금실의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현우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짧게만 받았습니다. 세연의 문자는 읽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매수자 나왔습니다. 정욱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내일 계약 가능하세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정욱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현우야.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할 말이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 정말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정욱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정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준비됐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정욱과 금실은 택시에서 내렸어요. 30년을 살았던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정욱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4층 끝집.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어요. 층수 버튼의 불빛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정욱은 가방을 꼭 쥐었어요. 가방 안에는 집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4층에 도착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앞에 섰어요. 정욱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익숙한 소리였죠.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세연이었어요. 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욱을 보더니 그 뒤에 금실을 보더니 다시 정욱을 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머니, 정욱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연이 비키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실로 걸어가니 현우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이도 있었어요. 손녀가 달려왔죠. 할머니! 정욱은 유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작은 몸이었어요. 잠시 품에 안고 있다가 놓아줬죠. 유진아, 방에 들어가 있을래? 할머니가 어른들이랑 이야기 좀 해야 해. 네. 할머니. 유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금실도 옆에 앉았죠. 세연과 현우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정욱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첫 장이 보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정욱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현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훑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정욱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집을 팔았어요? 응. 그 짧은 대답이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연이 계약서를 낚아챘어요.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죠.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세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나왔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욱은 세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우리한테 말도 없이요? 어머니, 정신이 있으세요? 세연이 소리쳤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가 구겨졌어요. 정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정신 멀쩡해. 네가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정욱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여러 개 보였죠. 이거 봐. 내가 안 한 출금들이야. 네가 한 거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어요. 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하시고 잊으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정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손녀 방 쪽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욱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약 위치도, 통장도, 돈도 다 기억해. 네가 바꾸고, 훔치고, 조작한 거야. 세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눈에 핏발이 섰죠. 어머니, 지금 저보고 도둑이래요? 시어머니 돈 훔쳤다고요? 그래, 훔쳤잖아. 카드비 때문에 2천만 원. 정욱의 말에 현우가 세연을 쳐다봤습니다. 세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여보, 그게 정말이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죠.
그것만이 아니야. 정욱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물건 위치 바꾸고 내가 한 일 안 했다고 하고. 왜? 흑연인 되려고? 내 재산 다 가져가려고? 세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정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휴대폰에 내 이름 뭐라고 저장했어? 미친년 박정욱이라고 했잖아. 현우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카드비 갚으려고 돈 좀 빌렸어요. 어머니 돈 많잖아요. 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거잖아요. 왜 미리 못 써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가 아내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그리고 어머니도 문제예요. 세연이 소리쳤습니다. 맨날 간섭하고 제하는 일마다 참견하고 저를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 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참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꾹 참으면서.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잖아요. 세연이 계약서를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가 공중에서 펄럭이며 떨어졌어요. 집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생각이나 하셨어요? 정욱은 세연을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세연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욱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정욱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세연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죠.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세연이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우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정욱은 일어섰습니다. 금실도 따라 일어났어요. 나는 2주일 후에 잔금 받으면 이 집 떠날 거야. 동해로 갈 거야. 엄마, 현우야, 너는 네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정욱은 유진이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유진이가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죠. 정욱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유진아, 할머니 미안해. 무서웠지?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가야 해. 근데 유진이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 할머니 찾아와. 알았지? 네. 할머니, 정욱은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놓아줬어요. 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죠. 세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욱과 금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금실이 정욱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잘했어, 정우가. 응. 나 잘한 거 맞지? 당연하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정욱은 아파트를 돌아봤습니다. 4층 끝 집에 불이 켜져 있었죠.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욱은 금실의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현우에게서 전화가 한 번 왔었습니다. 밤 11시였죠.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정욱은 가만히 들었습니다. 세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죠. 유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세연이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빚 정리하고 다시 시작한대요. 현우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혼자 딸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힘들겠다. 괜찮아요, 엄마. 제 딸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세연이 말만 믿고 엄마 말은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었어요. 현우야, 정욱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엄마가 이해해. 엄마, 가끔 전화해도 돼요? 당연하지. 유진이도 잘 챙기고.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데리고 와.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정욱은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작고 반짝이는 별들이었죠.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장금을 받는 날이었어요. 정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8살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금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부동산 중개소로 갔습니다. 매수자 부부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더군요. 서류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정욱은 펜을 들고 한 장 한 장 서명했어요. 박정욱. 자신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집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건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중개소 사장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잔금이 입금된 통장이었어요. 정욱은 통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죠. 돈의 무게가 아니라 결별의 무게였습니다. 중개소를 나오며 정욱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죠. 이제 진짜 끝났네. 금실이 말했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후 정욱은 혼자 그 집에 한 번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금실은 말렸지만 정욱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죠.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보니 4층 끝 집이 보였어요.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현운의 빨래였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유진아, 이거 입어야지. 학교 가야지.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지친 목소리였어요. 아빠, 양말이 어디 있어요? 서랍에. 아, 빨래 안 개켰네. 잠깐만.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욱은 문 앞에 서서 가만히 들었어요. 설거지하는 소리, 유진이 웃는 소리, 현우가 한숨 쉬는 소리. 아빠, 오늘 반찬 뭐예요? 김치찌개. 부드먹던 거. 또요? 미안, 유진아. 아빠가 요리를 잘 못해서 주말에 맛있는 거 해줄게. 괜찮아요, 아빠. 저 김치찌개 좋아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애처로웠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정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현우는 힘들겠지만 잘 해낼 거였습니다. 유진이도 잘 자랄 거였죠.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금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금실이 물었어요. 다녀왔어? 응. 어땠어? 잘 될 것 같아. 현우 혼자서도. 금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끓여 정욱에게 건넸어요. 따뜻한 차였습니다. 정우가 내일 떠나는 거지? 응. 아침 기차 타려고. 짐 다 쌌어? 응. 많지 않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였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금실이 정욱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줬어요. 상을 차리며 금실이 말했습니다. 동해 가서 외롭지 않을까? 외로울 거야. 근데 괜찮아. 자유니까. 그래, 자유지. 밥을 먹으며 정욱이 말했어요. 금실아. 민박집 이름 정했어. 뭔데? 새아침 하우스. 금실이 웃었습니다. 좋다. 정옥이 새 아침이네. 응. 미친년 박정욱이 아니라 그냥 박정욱으로 사는 거야. 넌 원래 미친년 아니었어. 한 번도.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은 미치지 않았다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금실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함께 장 보러 다니던 이야기, 화투 치던 이야기. 웃고 떠들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어요. 밤 11시가 됐습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야 했죠. 잘 자, 정옥아. 응. 금실아 너도.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서울을 떠납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이 동네를, 친구를, 익숙한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거였죠.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갔죠. 금실이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너 배웅해야지. 금실이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놨어요.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야 했어요. 금실이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금실이 정욱을 안았어요. 잘 가, 정옥아. 행복해야 해. 응. 너도 건강해. 꼭 놀러와. 그럼. 1호 손님은 나야. 두 사람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정욱은 택시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금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욱도 손을 흔들었죠.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금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욱은 앞을 봤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어요. 정욱은 매표소에서 동해행 기차표를 받았습니다. 플랫폼으로 향했죠.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크고 긴 기차였어요. 정욱은 가방을 꼭 쥐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이 멀어졌어요. 빌딩들이 지나갔고, 아파트들이 지나갔고, 익숙한 풍경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정욱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펼쳐서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아침 하우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거기서 나는 박정욱으로 다시 시작한다. 기차는 달렸습니다. 산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터널을 지났어요. 창밖 풍경이 계속 바뀌었죠.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정욱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차장이 방송했어요. 곧 동해역에 도착합니다. 정욱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기차가 멈췄어요. 내렸습니다. 역사를 나서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짭조름하고 신선한 냄새였어요. 정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바닷가를 향해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까지는 10분이 걸렸습니다. 언덕을 내려가자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넓고 끝없는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죠.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어요. 정옥은 모래사장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얼굴에 닿는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정옥은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말을 데려갔어요. 하늘 어딘가로. 한참을 바다를 보다가 짐을 찾아 부동산을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곳이었어요. 작은 2층 집이 나와 있다고 했죠. 부동산 사장이 차를 몰고 집을 보여줬습니다. 바닷가에서 5분 거리였어요.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마당에 잡초가 자라 있었지만 튼튼해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욱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잘 선택하셨어요. 손 좀 보면 괜찮을 겁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였어요. 정욱은 돈을 아껴야 했죠. 집을 판 돈으로 오래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청소와 수리가 시작됐습니다. 정욱은 혼자 벽을 닦고 마루를 닦았어요. 동네 목수 아저씨를 불러 삐걱거리는 문을 고쳤습니다. 페인트 장수를 불러 벽을 새로 칠했어요. 조금씩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이 완성됐어요. 방이 3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욱의 방, 나머지 둘은 손님 방이었죠. 가구를 들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간소했지만 깨끗했어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목수 아저씨가 나무판에 글씨를 새겨줬어요. 새아침하우스. 정욱이 쓴 글씨를 그대로 옮긴 거였습니다. 대문에 간판을 달자 비로소 집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대문 앞에 차 한 대가 섰어요. 정욱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죠. 차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내렸어요. 그리고 유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유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정욱은 손녀를 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유진아, 왔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너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어요. 들어와. 밥 해줄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이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소리쳤어요. 할머니 바다 보여요. 진짜 바다. 그래, 예쁘지? 정욱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어요. 생선, 나물, 된장.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현우가 부엌 문가에 섰습니다. 정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 응? 힘들어요. 정욱은 손을 멈추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유진이 챙기고, 회사 다니고, 집안일 하고, 다 혼자 해야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욱은 손을 씻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아. 처음엔 다 힘들어. 익숙해지면 나아질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한테.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앞만 보자. 현우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70 가까운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정욱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생선구이, 나물무침, 된장찌개. 정욱의 손맛이 밴 음식이었어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유진아,
아빠 밥은 맨날 김치찌개예요. 유진이의 말에 현우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정옥도 웃었어요. 식탁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식사 후 셋이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유진이가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어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즐거워했죠. 현우와 정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요. 그치.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 손님 많이 와요? 아직은 별로. 근데 괜찮아. 천천히 하려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어요. 할머니, 저 자주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좋아요. 유진이가 정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현우와 유진이가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차에 타기 전 유진이가 정옥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유진이. 현우도 정옥을 안았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유진이 잘 챙기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옥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정옥은 침대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현우와 유진이가 왔다. 현우는 힘들어하고 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잘 해낼 것이다. 유진이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나는 여기서 두 사람을 응원한다. 멀리서라도.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죠.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젊은 커플, 혼자 온 여자, 가족 단위 손님들. 정옥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깨끗한 방을 내주고 맛있는 아침을 차려줬죠.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또 올게요. 손님들이 떠나며 인사했습니다. 정옥은 웃으며 배웅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옥이 마당으로 나가니 금실이 서 있었습니다. 금실아. 정호가 왔어. 두 사람은 얼싸안았습니다. 금실이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와, 진짜 예쁘게 꾸몄네. 바다도 보이고. 그치. 들어와. 차를 끓여 나눠 마셨습니다. 2층 베란다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정호가 행복해 보여. 응. 나 행복해. 외롭지 않아? 가끔. 근데 괜찮아. 이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금실이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금실아. 네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 못 왔어. 무슨 소리야. 내가 용감했던 거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정옥은 금실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회, 전복죽, 구이. 정성스러운 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금실이 물었어요. 현우는 어때? 힘들어 하더라. 혼자 유진이 키우는 게 쉽지 않나 봐. 그래도 잘 해낼 거야. 그래. 나도 그렇게 믿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금실은 이틀 묵고 간다고 했어요. 정옥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었죠. 밤이 깊었습니다. 금실은 손님 방에서 잤어요. 정옥은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창문을 열어뒀더니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정욱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을 생각했어요. 세연의 거짓말, 통장에서 사라진 돈, 미친년이라는 이름, 집을 팔았던 날, 가족과의 이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였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거짓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였죠. 미친년 박정호.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이 되는 것 같았죠.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냥 박정욱이야.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정욱은 5시에 눈을 떴어요. 오랜 습관이었죠.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욱의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정욱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올랐어요. 바람이 불어 정욱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얼굴에 닿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정욱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힘들었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팠지만 자기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가 바다를 밝혔어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정욱의 새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름 하나에 무너졌던 여자의 인생은 결국 그 이름 덕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상처가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박정욱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모두의 새 아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비추는 달빛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항상 꼭 건강하세요.